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F-35 얘기인가요? 네, 재작년에 한국형 항공모함 얘기를 하면서 F-35B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군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F-35A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13일 우리나라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추가 판매하는 것을 잠정 승인했죠. 이번 판매는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라고 있어요. DSCA. 여기에서는요,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 6천만 달러, 약 6조 7천억 원 상당인데, 이 6조 7천억 상당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패키지에는 F-35 전투기의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장비, 그리고 군수기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8년까지 F-35의 추가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고요. 이로써 우리 공군은 60기 이상의 F-35A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싫어한다는 무기체계인 F-35A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죠.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공군의 역할과 함께 한국 공군의 F-35A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시 우리 공군의 기본 임무가 뭔가요? 네, 2010년대에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겪은 한국군은요,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침공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작계 501호죠. 작계 501호는 북한의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한국에 대규모 국지전을 걸어오면 한미연합군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프리-ATO, 이게 프리-ATO라는 게 뭐냐면은 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 즉 사전 항공 임무 명령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리-ATO에 따라서 북한의 핵심 표적 700여 개를 동시에 타격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연합공군력을 총투입해 공격 편대를 조직해 적 지휘부나 전략무기 저장소동을 타격하고요. 2차적으로 긴급 차단 작전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 등의 이동식 표적을 탐지 및 타격할 계획이죠. 이 작계 501호는요, 기존 작계 5027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계획이었습니다. 작계 5027, 요거는 뭔가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작계란 작전 계획을 뜻하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미연합군은 작계 5015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로 전면전을 상정한 그 유명한 작계 5027을 사용하고 있었죠. 1974년에 처음 수립 때 이 작계 5027은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변화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은 뭐냐면 유사시 본격적인 미군의 지상병력이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수정된 작계 5027부터는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어쭈 내려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쳐올라가주마, 이거였습니다. 즉 북한군 도발 시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북한으로 진격하는 작전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 하에 이때부터 K1 등 신형 전차와 K-55 자주포의 대량 라이선스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작계 507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전투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공군이 대량의 전투기를 동원해 남침하면 한미연합공군이 요격기를 최대한 동원해서 가능한 많이 격추시키고, 적의 전투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면 미국의 SEAD, 즉 SEAD팀을 앞세운 상태에서 한미연합공군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하고 북한 영경을 침투해서 지대지 미사일 기지와 공군 기지를 완전히 작살낸다는 거죠. 그리고 해서 완전하게 뭐예요?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이 SEAD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냐요? 그 방공망 제약 작전. 그러니까 이 80년대하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공망 제약 작전은 전적으로 우리가 미 공군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미연합공군은요, 북한 공군을 괴멸시키고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약 3일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 전면전이 발생한 이후 3일 동안은 뭐예요? 지상군은 충분한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국 육군이 이 약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 1180대의 K-55 자주포가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1200여 대의 K9 자주포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약 1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함께 추가적으로 KT-SSM, 이게 뭐냐면 한국형 전술탄도탄이에요. 이 KT-SSM 500발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작게 501호는 작게 501과 무엇이 다른가요? 네, 작게 501호의 목표는요, 무조건 선제 타격이에요. 즉 1차로 육군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요, 이어서 출격한 F-15K는 2발의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그리고 KF-16은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을 사용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거죠. 특히 한국공군은 육군의 탄도미사일로는 타격할 수 없는 견고와 표적을 공격하고자 3차에 걸쳐 총 350여 발의 타우러스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스 2000 유도키트 200여 발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2028년을 목표로 한국형 타우러스 1000룡이 개발되고 있죠. 아울러 현재 더욱 공세적인 새로운 작전 계획이 미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군의 선제 타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작게 501호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제 타격을 중시하고 있어요. 즉 목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저장소는 물론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북한 공군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군 기지와 활주로 등이 타격 장소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대량의 북한 전투기가 남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설사 소수가 남하해도 이를 상대하는 것은 한국 공군이 아닌 지상 방공 시스템입니다. 휴전선을 따라 남방 지역에 천궁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수도권에만 패트리엇 포대가 4군데, 그리고 2019년부터 수도권에 천궁 PIP 포대 3개가 추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약 10에서 15군데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수도권에 중첩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천마 지대공 미사일과 K-30 복합비호 200여 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천궁과 패트리엇은요, 동시에 10대 정도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동시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는 이상 방공망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비교적 방공망이 덜 두터운 동부 전선은 FA-50이 백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는요, 우선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한 이후 다시 복귀해 본격적인 침투 작전을 준비합니다. 특히 한국 공군은요, 북한의 주요 표적에 대한 타격과 함께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해 공격할 수 있도록 모든 F-15K와 KF-16에 스나이퍼 ATP 포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스나이퍼 ATP 타겟팅 포드 덕분에 모든 작전기가 레이저 유도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롭게 발견된 긴급 표적에 대한 JDAM 유도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2에서 13km 고도에서 탐지 및 유도가 가능한 스나이퍼 ATP 포드 덕분에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은 북한의 방공망을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우러스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사거리가 400km 이상입니다. 제공권 장악 이전에도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죠. 그리고 타우러스 KEPD-350은 이중 탄두를 탑재해서요, 지하시설 관통 임무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형 자격탄을 배치해서 구멍을 뚫고 후방에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께 6m의 콘크리트나 두께 30m의 토사층을 관통할 수 있어서요, 현존하는 북한의 견고화 표적의 99%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방공 시스템이 견고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북한은 영토 전역에 약 2,000여 개소에 달하는 지대공 방공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요, 주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교훈을 바탕으로 지상 폭격을 위해 3에서 5km 고도까지 하강이 필요했던 적 전투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였죠. 이 적 전투기를 노리고자 하는 적정 수량의 SA-2, SA-3, SA-5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대량의 레이더 대공포와, 그러니까 레이더 대공포란 건 뭐냐면 레이더하고 연동되는 대공포예요. 이거하고 SA-13 휴대형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놨습니다. 수적으로는요, 레이더 대공포하고 이 SA-13, 보통 스트렐라라고 하는데 이 스트렐라 맨 패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문제는 SA-2, 3, 5 지대공 미사일이죠. 특히 SA-5, 이게 보통 S-200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SA-5 미사일의 성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 냉전의 유물이긴 하지만 2018년에 시리아군의 SA-5가 이스라엘 공군의 F-16을 격추하기도 했어요. 또한 북한은요, 번개 5호로 호칭되는 북한판 S-300급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번개 7호로 호칭되는 북한판 S-400급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고요.
대량 배치될 가능성도 역시 불분명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다는 게 북한 방공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F-15K에서 발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요, 4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한 공역에서 작전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KF-16이에요. KF-16은 크고 무거운 타우러스 탑재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스파이스 2000과 LJ담 그리고 SDB-2죠. 한국공군은요, 2015년에 650억 원을 투입해 스파이스 2000 활공식 유도폭탄 장착 키트 200여 발을 발주해 현재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 스파이스 2000은요, 2000파운드, 약 한 907kg 정도 되는데 이 2000파운드의 항공용 폭탄에 결합되는 키트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활공형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활공 날개를 사용해서 7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하고 관성항법 장치 유도와 함께 이게 적외선 광학 유도 장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중률 오차가 3m밖에 안 돼요. 특히 이 스파이스 2000의 장점은요, 지대공 방어 체계로 중점 방어된 표적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이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70km니까. 그렇죠? 또 하나 한국공군은요, 추가로 LJ담, 즉 레이저 JDAM과 GBU-53B SDB-2를 도입했습니다. 이 LJDAM은요, GPS 유도 방식인 JDAM의 레이저 유도 능력을 추가한 모델이에요. 이 한국공군은 북한 타격 작전에서요, 악천후나 연막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GPS 유도 방식의 JDAM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JDAM은요, GPS 방해 장치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게다가 정확도 편차가 최대 30m까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 상황에 맞춰서 유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LJDAM이 개발된 거죠. 그리고 KF-16과 F-35A 등을 위해서 GBU-53B SDB-2 도입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이 SDB-2라는 건 뭐냐? 이게 Small Diameter Bomb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활공용 폭탄이에요. 근데 이게 1탄이 있고 이게 이제 2가 나왔는데 이 SDB-2는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이르고요. 체적이 작아서 F-35A 내부 웨폰베이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밀리미터 퍼 적외선 시커를 통해서 이동 표적 타격도 가능하고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방사포 공격의 최적의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F-35가 필요 없겠는데요. 한국공군은요, 제가 앞서 언급한 이런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을 통해 타격 능력만큼은 상당 부분 확보했죠. 그리고 선제 타격 작전에서는 공군 전투기 이외에 육군과 해군이 보유한 약 2,5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동원되므로 펀치력만큼은 충분한 편입니다. 문제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한국군의 고질적인 약점인 탐지 자산의 절대적인 부족이죠. 여전히 타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한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의 경우 미군의 탐지 자산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본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략적으로 4개의 SAR 정찰 위성과 1개의 광학 정찰 위성을 확보함은 물론 RQ-4와 중고도 무인기 이외에 F-35A 도입과 KF-16 개량을 결정하게 되죠. 국방부는 2025년 9월까지 4기의 SAR, 즉 합성 개구레이더 정찰 위성하고요, 1기의 EO, 즉 전자광학 정찰 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들 위성들은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정찰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아리랑 시리즈 전자광학 위성하고요, SAR 위성이 2, 3기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정찰 위성 자산까지 추가되면 전체적으로 1시간 미만 간격으로 북한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하죠. 북한이 기존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액체 연료 방식 탄도미사일에 미리 연료를 채운 상태로 보관한다면요, 지하 저정로를 나서거나 정지한 이후 약 20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북극성 2호와 같은 고체 로켓 방식 탄도미사일은 10분 안에 발사가 가능해요. 현재 북한은 보유 탄도탄을요, 고체 연료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이 선제 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으로 북한군의 준비 상황과 이동 상황을 탐지할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존하는 탐지 자산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E8 조인트 스타만이 북한 전역에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의 위치와 이동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산악지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깊은 산악지형 골짜기 속에 숨은 이동식 발사대는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8 조인트 스타 판매 가능성을 우리가 문의했었는데 이게 근데 이 조인트 스타스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현재 노하우가 심각해서 여유가 없대요. 그리고 오버홀해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10년 정도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조인트 스타스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얘가 뭐만 할 수 있냐면은 위치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게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게 위치만 확인할 수 있지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전략 자산들이 그냥 전개된 상태인지 실제 작동을 준비 중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산악지역 능선에 숨은 표적을 탐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결국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리얼타임으로 적의 실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광학 정찰 수단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F-35A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F-35A는 정찰기가 아니고 전투기인데요. 네, 한국은 원래 3차 FX 사업 당시 방위사업청이 높은 점수를 주었던 F-15SE 사일런트 이글을 단독 후보로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9월에 열린 제7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요, 당시 F-15SE 도입을 부결시켰죠. 그리고 다시금 사업을 진행해서 결국 F-35A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F-15 사일런트 이글의 부결의 가장 큰 원인은요, 북한의 핵시설 공격 작전이나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35A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에 대한 공격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미국의 F-22A와 F-35A를 사용한 작전을 반영합니다. 당시 미국의 스텔스기가 보여준 능력은요, 무척이나 우리 공군한테는 환상적으로 보였어요. 미국은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주요 작전 지역에 F-22A와 F-35A를 사전 배치해서 정찰 비행을 수행합니다. 이때 F-22A는요, 공중 엄호를 담당하고요. F-35A는 우수한 EODAS 광학 장비를 사용해서 북한군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면 물론 한미연합사령부의 목표 위치와 종류에 대한 표적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F-35A의 능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15 사일런트 이글이 탈락한 거죠. 그렇다면 한국 공군의 F-35A는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게 될까요? 네, 한국 공군은요, 유사시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독자 작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독자적으로 미국의 F-22A와 F-35A가 수행했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죠. 현재 한국 공군은 F-35A 40대를 확보했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 25대를 더 들여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 공군은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F-35A의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평안과 같이 전략적 관측이 필요한 지역과 함께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기지에 대한 감시 작전을 수행합니다. 사실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F-35A의 수량 자체가요, 북한의 주요 작전 지역에 상시 F-35A를 배치해서 감시 및 긴급 타격을 수행하는 작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F-35A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스텔스 성능을 넘어서요, 강력한 AN/ASQ-239 ESM 장비를 활용해서 360도 전체 각도에서 레이더 작동 상황이나 지대공 미사일 운용 상황, 심지어 적의 데이터 링크 운용 상황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35A는 강력한 ESM과 EODAS 능력을 활용해서요, 레이더의 사용 없이도 작전 지역에 대한 상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F-22A처럼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요, ESM 능력만으로 AIM-120 암람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발사해서 적기를 명중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ESM이라는 게 뭐냐? ESM이 Electronic Support Measure라는 건데, 이게 ES라고도 보통 불러요. Electronic Warfare Support라고 해서 이렇게도 좀 불리긴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적의 네트워크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획득하고요, 적의 레이더 패턴을 획득, 해석, 저장해서 목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이 ESM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전파의 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주파수 도약 방식의 무전기나 레이더가 일반화되어 있죠. 하지만 F-35A의 AN/ASQ-239는요, 적의 주파수 교란 시도에도 상관없이 정밀하게
전파 신호를 추적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비입니다. 또한 F-35A는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 지하 관통탄 2발과 AIM 120 암람 2발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북한 지도부와 지휘소에 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탐지 작전을 담당한 F-35A는요, 이동 표적 타격이 가능한 GBU-53B SDB-2, 제가 말씀드렸죠. 요 유도폭탄 8발하고 AIM 120 2발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죠. 그 북한도 바보가 아니라서 대응책이 있을 텐데요. 네, 북한은요, 스커드나 노동 등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차륜식 이동발사대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수량을요, 테스트 과정에서 상실했어요. 얘네가 툭 하면 미사일 쐈잖아. 차량 동원해서 미사일 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이게 망가졌어요. 또한 이게 예전부터 들어온 건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특히 북한은 도로 포장률이 떨어진 데다가 교량의 통과 중량 한계로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장소는요, 평양하고 원산 사이, 그리고 평양과 개성 사이의 고속도로뿐입니다. 이들 고속도로는 모두 휴전선에서 180km 이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한국 공군이 배치한 금강 정찰기와 RQ4 글로벌 호크에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 부족과 작전 범위 부족을 타개하고자 전차차대를 개조한 궤도식 발사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죠. 이 중 북극성 2호를 운용하는 궤도식 발사대는요, 콜드런치 발사 방식입니다. 덕분에 28 조인트 스타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악지형의 그늘이나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궤도식 발사대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높은 중량으로 인해서 속도가 20km 미만이에요. 또한 궤도의 강도 문제로 장거리 이동하는 게 엄청 곤란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밀 전자공업 수준은 비교적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유도 부품은요, 하나같이 진동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이런 궤도식 차량에서 운영하면 할수록 이 미사일의 작동 신뢰성이 하락합니다. 이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실제로 소련도요, 1950년대 잠시 궤도식 발사대를 운용했다가 높은 진동으로 인해 유도장치의 고장이 다발하는 것을 파악하고 결국에는 운용을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미연합 감시체계에 대응해서 최대한 이동식 발사대 수량을 늘려 하고 있고요. 현재 약 200여 기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변칙적인 이동수단으로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차, 저수지, 간이사일로 등 온갖 수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SLBM을 10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였죠.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감시 자산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수작입니다. 그리고 스텔스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북한은 모색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체코, 그리고 중국 등을 통해서 이미 RF 패시브 장비를 비밀리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RF 패시브 장비는요, 스텔스 전투기가 외부로 발산하는 각종 전파를 탐지해 스텔스기를 찾아내는 장비예요. 북한은 이런 RF 패시브 장비와 신형 번개 5호 및 번개 7호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한미연합군의 스텔스 전투기 전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 장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군은 강력한 전문 전자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적의 통합 방공망 및 무선 지휘 통신 체계를 마비, 교란해서 우리 공군 전력의 생존성 및 합동 작전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주변국 위협 신호 수집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자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F-35만원은 좀 불안한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이에요. F-35만원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한국 공군은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100여 대로 제한되며 그나마 도로와 교량 문제로 인해 운용 지역이 제한된다는 약점을 파고들고자 F-35A를 도입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이렇게 다양화하니까 정찰 및 타격해야 될 면적이 크게 늘어나 버렸죠. 따라서 F-35A 이외의 전술기에도 광역 정찰 수행 능력을 부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뭐냐? 에이사 레이더의 탑재죠. 즉,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5K 59대와 F-35A 60대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KF-16 개량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나선 것이죠.
KF-16 개량 사업은요, 중간에 사업자가 뭐 BAE 시스템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교체되는 등의 좀 혼란을 겪었었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차로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2028년 11월까지 134대 모든 KF-16 기체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개량된 KF-16의 명칭은 KF-16U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F-16V, 바이퍼 사양으로 이제 개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KF-16 개량 사업의 전체 사업 예산은요, 2조 979억 원입니다. 주로 개량 사항은 APG-83A4 레이더와 링크 16용 모뎀, 조종속 개량, 전자전 장비 교체, 그리고 AIM-9X 미사일 최적 사용을 위한 JHMCS-2 헬멧을 장착할 계획이죠. 특히 KF-16 개량형에 장착되는 이 APG-83A4는요, F-35A에 장착된 APG-81 계열의 모델입니다. 정확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기계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력한 공대공, 공대지 탐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소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전차형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자동 분류가 가능하고요. A4 레이더의 특성상 공중 탐색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상 표적 탐지가 가능하죠. 두 개 다 같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통해서 A4 레이더 자체를 전자전 장비로 활용해 제밍하는 기술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KF-16의 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 소스 코드 이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KF-16U가 본격 배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북한군을 상대로 KF-16U가 F-35A와 큰 차이가 없는 강력한 작전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KF-16은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F-35A처럼 전쟁 이전에도 북한 영공에 침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KF-16U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이 KF-16U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나이퍼 ATP 포드를 활용해서 12에서 13km 고도에서 이제 작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직히 이 스나이퍼 ATP 포드가 우리 공군 대지상 작전의 핵심 장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F-15K하고 KF-16에 요게 탑재되어 있다고. 이거 덕분에 모든 작전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새롭게 발견된 긴급 표적에 대한 JDAM 유도 시에도 이게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A4 달게 되면 F-35A하고는 정찰 능력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능력이 거의 대등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강력한 전자동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노후화된 지대공 미사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장면에서도요, KF-16U는요, SDB, 말씀드렸죠. Small Diameter Bomb, 활강 유도 항공폭탄, 요거 운영 능력과 함께 AIM-120C7하고요, AIM-9X 운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JHMCS-2 헬멧을 활용한 강력한 도구 파이팅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공군을 상대한다면 F-35A와 근접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요.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5세대를 제외한 웬만한 주변국의 하이엔드 전투기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F-16V가 중국의 J-21과 J-25, 러시아의 수호이-30한테 밀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 독자적인 공군 작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 공군은요, 425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425 사업이 뭐냐면 킬체인을 위해서 5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가 이제 곧 완료가 되거든요. 이거와 함께 F-35A의 배치와 KF-16 개량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8년이 되면 앞서 언급한 북한에 대한 공격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미국하고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하면서 우리 공군은요, 실제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한 4세대 비스텔스기와 5세대 스텔스기를 활용한 연합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전투기 도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용 교리를 개발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2015년에 첫 시작된 이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인데요. 웬일인지 2018년부터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소규모 연합공군 훈련으로 바싹 축소됐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한국과 미국은요, 양국의 군용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올해도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실시했죠. 특히 올 훈련에서는요, 지난해 훈련에 이어서 호주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0A가 참가했습니다. 즉 한미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하는 그런 훈련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호주 양측은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급유 통제사 간의 전술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대 급유기에 교환 탑승하면서 전시 안정적 작전을 지원한 임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에 한미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도 들어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활용 점정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아까도 언급한 전자전기예요. 지난 4월 13일이었죠. 제152회 방위사업 추진위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 의견된 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전자전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 사업 기간은요, 2024년부터 2032년까지예요. 약 1조 8,500억 원을 투입해서 4대의 전자전기를 개발 혹은 도입할 계획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전자전기는요, SOJ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 스탠드 오프 제머라는 뜻이에요. 이 SOJ 전자전기는요, 공세적 전자전 임무 수행을 지원해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무선 통신망을 무력해서 중심 지역에 대한 적 지휘 통제 체계를 교란하고요. 항공기와 지상 관제소 간에 사용되는 무선 항공 관제 통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공세적 전자전 임무 수행을 통해서요, 전시 작전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적 방공망의 교전 범위를 초과하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요, 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다수의 레이더 및 통신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신호를 제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출력의 광대역 제밍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대면적 안테나와 고도의 전자전 체계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개발하면서 일부는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탑재 플랫폼의 경우에는 최근에는요, 운용 편의성과 비행 속도, 운용 고도를 고려해서요, 비즈니스 제트를 개조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공군의 최신 SOJ 전자전기 EC-37B는요, 걸프스트림사의 G550을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식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발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네, 한반도 유사시 우리 공군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압도적 공군력으로 북한 공군을 단숨에 괴멸시키고 북한의 주요 지상 목표를 신속히 타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비대칭 무기를 고도화시키며 우리 공군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전투기 노후화로 인한 급격한 전술기 숫자 감소는 항상 우리 공군의 발목을 잡아왔죠. 우리는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공군력의 확실한 질적 우위를 확보하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A 전투기에 대한 여러 운용상 문제점이 현실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시 자산과 지원기 등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런 맹점이 그동안 우리 공군의 단독작전 수행력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공군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단계에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 세계 초일류 공군으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활용 정점이 전자전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진정한 활용 정점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와 역시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무장이죠.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번 우리 공군 얘기는요, 기승전 KF-21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지만 이게 유일한 현실적인 솔루션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KF-16도 업그레이드하고 F-15K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F-15K도 들여온 지가 꽤 됐어요. KF-16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하이엔드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KF-16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공군의 여러 전력 강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 샤르의 군사연구소는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